고조선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과 성장과 그리고 멸망까지 어떻게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고 성장했고 멸망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조선의 건국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은요, 보통 우리가 건국이 언제 되었냐라고 한다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영역이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주로 고조선은요, 만주와 만주 그리고 한반도, 우리 한반도에 주로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토는요,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요,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요, 요령지방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주로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서 건국을 하였어요. 네, 그래서 요령지방 중심으로 여기 있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건국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첫 번째, 네, 기원전 2333년이 도대체 언제냐? 자, 이것을 보시려면요. 저희가 수학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쉬워요. 자, 지금은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거든요. 사실은 기원 전, 기원 후라는 이야기를 조금 요즘은 잘 이제 많은 역사학에서도 이거는 쓰지 말자라고 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원 전, 기원 후는요. 어떤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플러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2023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원 전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2333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자, 우리 한반도에 고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자, 요 두 시간을 합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죠? 4,356이죠. 아마 저희 역사를요, 반만년의 역사, 뭐 5천년의 역사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천은 만의 반이잖아요. 반만년이죠, 여러분들. 5천은 만의 반이니까 반만년이고요. 약 5천년인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도 역사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구 나이가 억 단위다 보니까 한 뭐 몇백 년은 사실 저희 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한 몇 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 고조선 건국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보통 요즘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예전에는 신문을 딱 보면요. 신문의 첫 번째 그 위에 날짜 적혀 있을 때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적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라고 적혀 있어요. 단기 몇 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단기는요. 네. 이제 고조선이 건국된 지 몇 년 되었느냐, 즉 우리나라식으로 날짜를 세는 방법이에요. 그럼 올해가 몇 년이다. 올해는 단기 4356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고조선이 건국이 된 지 단기 4356년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해요, 저한테.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역사가 외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긴 역사, 5천 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역사가 길어서 공부할 내용이 많다고 투정보다는요. 아, 내가 이렇게 역사가 긴 아주 많은 다양한 역사를 가진 풍부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민족이구나. 나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길구나.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역사가 이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자 먼저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네, 기원전 2333년이고요.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역 저희가 요령지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서 건국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범위를 잠깐 볼까 합니다. 짜잔. 네. 자, 고조선인데요. 먼저 아까 제가 요령지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요령지방의 뜻은 뭐냐면요. 먼저 여기 지도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랴오강이라는 강이 보이시나요? 랴오강. 자, 이 랴오강이 요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 강이 요렇게 흘러요. 여기 랴오강이에요. 이 랴오강을 중심으로 이 랴오강의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가지고 요서와 요동으로 나뉩니다. 이 랴오강이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요. 이 강을요. 옛날에는 요하라고 불렀대요. 요하. 네. 요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하의 서쪽이라서 요서고요. 네, 여기 요서 보이시죠? 요하의 서쪽이라 요서고요. 요하의 동쪽이라서 요동이에요. 그래서 이 요서 요동 지방을 다 합쳐서 뭐라 불렀다? 바로 요령 지방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저희 지금 우리나라 영토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네. 요렇게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가 여기고요. 그럼 과거 고조선은 어디냐? 여기 색칠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고조선의 영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조선은 한반도 전 영역이 아니라 자 여기 지금의 국경선이 여기에 저기 지금의 북쪽 국경선이에요. 한반도 여기가 만주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만주고요. 여기가 네 만주고 지금은 누구 영역이다? 지금은 중국의 영토입니다. 바로 이 지역, 네, 요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네, 어디라고 그랬죠? 한반도 서북부잖아요. 이게 한반도죠. 한반도의 서쪽의 북쪽, 여기 서북부 지역, 여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이 된 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자, 특히 고조선은 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동 있죠, 여러분들. 요 요동을 좀 잘 봐놓으시면 좋아요. 요동이 어딘지.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그걸 많이 물어봐요. 여기 요동과 요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요동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산둥반도가 보이시죠? 요 산둥반도도 알아놓으면 조금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요동 지방이 여기 이렇게 육지가 바다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땅을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요동 지방이면서 여기가 요동 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 반도라는 단어가 역사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할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국에 자, 우리 서해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거 반도, 여기를 산둥 반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네, 요 정도 지명은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요령 지방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령 지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령 지방은 여기 요동과 요서를 합쳤다. 이거는 바로 이 랴오강. 예전에 이 랴오강을 우리가 요하라고 불렀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요서와 요동을 나누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영토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여기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그럼 여기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은 당시 고조선일 때 이 중남부 지방은 작은 소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국은 미니, 글쎄요, 소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도시국가 정도 될까요? 네, 이런 소국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이쪽 지도인데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고조선의 영토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영역인데요. 여기 보면 특정 유물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무엇이냐? 자, 바로 대표적인 유물은 여기 고인돌입니다. 특히 탁자식 고인돌가야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출토 지역으로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청동시대 때 배웠죠. 고인돌 중에서도 여러분들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네, 탁자식 고인돌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죠? 이 남부 지역보다는 주로 이 북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아이고 비타가 아니고요. 네. 비파형 동검이죠. 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의 출토 지역.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 이 세 가지가 뭐를 알려주느냐?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유물의 출토 지역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유물의 분포를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물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네, 추론을 가능하거든요. 자, 이 유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저희 지난번 동영상, 네, 우리 한국사 공부해요. 네 번째 동영상 청동기 문화를 보시면 이 유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 고조선이 어딘지 이해하셨죠? 바로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조선에 이제 저희가 건국은 봤고요. 자, 그럼 고조선 건국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느냐? 당군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일명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당군 신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특히 당군에 대한 기록 있죠, 여러분들. 요 당군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나라 많은 역사책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군에 대한 기록에 최초 기록이 있어요, 최초. 자, 최초는 어디냐? 바로 고려시대 때 승려였던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지은 역사책인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에서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했어요. 이거는 언제? 고려시대 역사책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가 있느냐? 역사책으로요. 여러분들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동국여지 네, 승남이라고 하는 네, 요런 기록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와요. 세종실록 지리지. 네. 뭐 요런 기록. 네. 등등등 많은 다양한 기록물로 당군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당군을 최초로 기록한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타난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짜잔. 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크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요러면 조금 더 커질까요? 네, 글씨가 좀 크게 보이셔야 되는데, 자, 삼국유사에 담긴 당군 신화입니다. 당군의 건국 이야기예요. 잠깐 여러분들 사설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화. 자,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당군 신화뿐만 아니고 고려 백제 신라를 비롯한 많은 건국 신화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신화는 사실일까요? 가상일까요?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거짓은 아니다. 사실은 신화라고 하는 건요. 특정 사실, 즉 팩트 위에 약간 판타지를 덧붙인 이야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즉, 그 신화 속에 나오는 판타지 요소들을 걷어내면요. 실제 그 사회 모습을 살짝은 엿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뭐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당군 신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지금부터 판타지를 약간 걷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는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요, 풀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옛날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라고 먼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에요. 자, 환웅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환인은 하느님인 환인이죠. 즉,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니까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이는 곧 뭐를 뜻한다고요?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즉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아유, 너무 색깔이 진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늘의 자손이란 얘기입니다. 하늘의 자손, 즉 하늘의 자손. 네. 하늘의 자손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죄송해요. 여기 되게 좁아요. 생각보다. 네,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되겠어요. 네. 자, 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니까요. 자, 하늘의 자손. 네. 하늘의 자손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는 곧 뭐를 뜻한다?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민사상.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문장. 자,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죠? 아까 이 환웅의 뜻을 알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사미태백이 여기 있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인간 세상을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자, 여기 한자 보이시죠? 이 한자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즉 홍익인간은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이것은 홍익인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홍익인간의 뜻은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 존중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익인간은 인간 존중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곧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됩니다. 인간을 존중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자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일컬으며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풍백우사운사라고 나와 있죠. 자, 풍백의 풍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바람. 우사는 비예요. 운사는 구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자, 이거는 바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람. 그리고 이거는 비, 구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실제 신을 데리고 내려왔을까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바람과 비와 구름은 뭐를 알려주는 거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날씨는 곧 뭐하고 관련이 있죠? 바로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는 농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죠? 농경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관련된 것이구나. 즉, 그러므로 고조선은 무슨 사회였다?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조선이 농경사였음을 알려주는 팩트죠. 네. 자, 그 다음 살펴볼게요. 그 다음 그는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죠. 바로 뭐가 있어요? 곡식이라는 단어. 곡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곡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무슨 사회다? 이걸 통해서 또 농경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농경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누가 벌을 줘요? 누가? 벌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계급사회였다는, 이 형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급사회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때 포인트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웬 곰과 호랑이가 와요?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은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곰은 시키는 대로 해서 3-7일 만에 여자로 변했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곰과 호랑이가 무슨 사람이 되겠다고 와서 말을 걸었을까요? 자, 이 곰과 호랑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 네. 아까 제가 형벌은 계급사유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이 곰과 호랑이가 중요해요.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바로 토템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 토테미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토테미즘은 뭐라고 했죠? 토테미즘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요. 우리 한국사 공부해요의 3번째 편이었던 신석기 문화를 공부를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곰과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바로 곰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족과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곰은 시키는 대로 해서 3-7일 만에 여자로 변했어요. 근데 호랑이는 뛰쳐나가서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다음 보세요. 곰 여인이 자, 곰 여인은 혼인할 상대가 없자 신단수 아래서 아이 갖기를 기원했대요.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다? 당군왕검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토테미즈를 통해서 곰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인간이 됐죠? 곰이 인간이 됐죠. 그 말은 곰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웅 부족이 연합을 하였다. 부족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부족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 연합을 통해서 네, 당군이 태어났죠. 자,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당군 왕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 당군 왕검은요. 약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당군 왕검의 의미가 있어요. 자, 2단어씩 떼서 보시면 돼요. 당군 플러스 왕건입니다. 이거는 네. 당군과 왕검이 합쳐졌어요. 무슨 뜻이냐? 자, 왕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적 지배자가 맞아요. 왕이니까. 그럼 이 당군이 뭐냐? 당군은 바로 제사장을 뜻합니다. 즉, 당군은 제사장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검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말은 곧 뭐를 뜻한다? 바로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사실과 팩트가 그러니까 네, 사실이 팩트죠. 네, 사실 팩트와 판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판타지 요소를 주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부족이 이렇게 대단하다, 위대한 부족이다라는 것을 자랑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건국 신화들을 보면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한가득 나와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의 신화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부족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신화 속에서 그런 판타지 요소를 제거를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실제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역시 당군 신화도 보시면 해석이 되죠. 네.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 우리의 조상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건국이념. 우리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간 존중 이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품배구사, 운사,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통해서 날씨는 농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때가 농경사회.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에 영향을 주는 날씨가 정말 중요했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자, 그리고 곡식이란 단어.
뭐 생명질, 형벌이란 단어 이런 걸 통해서 농경사회, 계급사회였다는 거, 인간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죠. 그리고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왔다는 걸 통해서 토테미즘, 네, 바로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결국 곰이 여자가 되어서 환웅이 곰과 결혼했다. 바로 여자로 변한 곰과 결혼했다는 걸 통해서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이 네, 연합을 하였다. 부족 연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네. 즉 부족 연합을 통해서 고조선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당군왕검, 당군왕검이란 단어를 통해서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즉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어떤 건국 이야기, 즉 신화를 통해서 그 사회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자, 고조선의 이제 건국 이야기를 살펴봤으니까요. 그 다음은 아이고 조금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으로 갑니다. 이제 네, 고조선의 성장입니다. 자, 고조선은요, 어떻게 성장하였느냐? 당시 고조선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면서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 먼저 첫 번째는요, 네, 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 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그래서 고조선은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누구와 중국과 교류를 하였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쭉쭉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기원전 5세기경에 기원전 5세기경이면요, 여러분들. 네, 이때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들어와요. 네, 철기 문화 수용. 자, 기억하실 거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요. 중국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에는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왕권이 강해집니다. 기원전 4세기경. 네.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왕권이 강해져요. 이때는 아주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 왕권 강화. 그래서 왕권이 강해졌음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왕위 세습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기원전 4세기경이고요. 그런데 네, 어려움도 있어요. 바로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연이라는 나라와 대립하게 돼요. 하지만 그와 대립할 만큼 강성합니다. 중국의 연은요, 여러분들,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국 시대 때 전국 칠흥이라 그래서 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이 연은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 요서지방 있잖아요. 요서지방. 이 요서지방을 경계로 대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에 그래서 요서지방 여기서 대립을 하면서 서로 합니다. 때로는 연의 침략으로 영토를 뺏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연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영토가 뺏기기도 하지만 영과 열심히 대립을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게 고조선이에요. 자, 영과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여러분들. 네, 바로 위만조선 시대를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이 위만조선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위만조선이 무엇이냐?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할게요. 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옵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중국의 연. 이 중국의 연이 혼란이 일어나요.
이때가 중국 자체가 상당히 혼란 시기였어요. 그때 연이 혼란해지자 이 중국의 연이 혼란을 틈타서 당시 위만은요, 자신의 부족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사나 어떤 기록에 보면요. 당시 고조선으로 위만이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상투를 틀고, 네, 상투를 틀고, 그다음에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위만이 과거 동이족이 아닐까, 즉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이 오랑캐 옷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오랑캐가 보통은 나쁜 이미지로 들리잖아요. 중국은 자신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다 오랑캐라고 불렀었어요, 여러분들. 특히 동이족이요, 뜻이 동쪽에 있는 이제 다른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동이족은 동이가 동쪽의 이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오랑캐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위만은 바로 우리의 민족이 아니었을까라고 본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인 견해예요. 더구나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만이 나중에 왕이 돼요. 그래서 위만조선이 되거든요. 보통은 자기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면 나라 이름을 바꾸거나 이제 새롭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위만이 왕이 된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고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위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닌 원래 고조선 살고 있던 토착민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강하게 대립을 했어요. 이런 사실들로 봐서 위만은 우리의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위만조선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자, 위만조선. 위만이 그래서 이제 고조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 이제 특히 서쪽 지역에 이제 거주할 것을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점점점 세력이 커져서 결국은 누구를 몰아내냐? 이때 왕이 준왕이에요. 이 준왕을 몰아내요.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게 언제 일이냐? 바로 그게 기원전 194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원전 194년에 바로 당시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때를 저희가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위만이 권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고조선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발전을 하게 되느냐? 먼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철기 문화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격화. 이미 5세기 때 철기가 들어왔지만 철을 저희 나라가 완벽하게 사용하게 된 거는 1세기경이에요. 저희 이 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세기가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위만이 권력을 잡고부터는 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중국하고요. 당시에 이제 중국이 한나라예요. 당시 중국이 한나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당시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많은 소국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소국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국. 네, 고조선이 발전하던 시기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여겨지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 뭐를 하느냐? 바로 중개무역을 하였어요, 여러분들. 중개무역을 하는데 중개무역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가 고조선일 때 여기가 한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가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최초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나라가 되게 돼요. 한나라고 여 밑에는 다양한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 소국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서 서로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을 누가
고조선이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어떻게 하냐? 중개무역은요. 다른 지역의 물건을 수입해서 이를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던 것을 못하게 막는 거죠. 못하게 막고 언니 어떻게 해야 된다? 고조선이 여기서 싸게 삽니다. 여기 비싸게 팔아요. 중국에서 싸게 사요. 그래서 여기 비싸게 팔아요. 약간 이런 게 중개무역이에요. 그럼 결국 고조선은 많은 이익을 보겠죠. 네, 그래서 고조선이 이렇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해요. 자,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에 고조선이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죠. 그리고 농업도 발전해요. 그리고 이 중개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당시 고조선은요, 당연히 농업도 발전하고요. 농업뿐만 아니고 농업도 발전하죠. 그러면 이게 중개무역을 했으니까 상업도 발달하겠죠. 상업. 네, 상업도 발전하죠. 거기다 수공업도 발전해요. 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합니다. 이 말은 곧 경제력이 성장하죠. 이는 곧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력도 갖추게 되었다. 자,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철을 이용해서 무기와 농기구 만들어요. 거기다 중개무역해서 경제력도 상승해요. 이렇게 조선이 당시 고조선이 잘 나가요. 그때 이 고조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은요, 고조선이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한나라하고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고조선이 이번에는 멸망하였느냐? 고조선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자, 멸망은요, 바로 한의 침략입니다. 특히 중국 한 무제가 침략을 하게 돼요. 자, 한무제의 침략. 네, 한무제가 당시 침략을 하는데 침략한 이유는 왜다? 왜 침략을 했다? 바로 고조선의 세력 확대를 경계합니다. 고조선의 세력 확대 경계. 고조선이 세력이 커지는 게 싫었다는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요, 당시 세계 중심이었어요. 세계 모든 유행의 중심이 중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뭔가 유행이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변 다른 지역으로 막 확산이 돼요. 모든 게 중국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고조선의 세력이 커지는 게 싫었다는 거죠. 그때 한무제가 침략을 했고요. 거기다가 침략을 하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지배층의 분열이 문제였어요. 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이 무려 1년 가까이 저항을 해요. 아주 오랫동안 저항을 하는데 왜 멸망을 했느냐라고 본다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배층의 분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도 친한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 내에서 한나라의 한나라와 이렇게 손을 잡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 고조선의 수도였던 수도 왕검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 수도 왕검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결국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돼요. 이때 왕이 어느 왕이었느냐? 바로 우거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원전, 이게 이 멸망을 한 게 바로 기원전 108년이에요, 여러분들. 108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국의 한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한나라는 고조선 영토에 자신들이 이 고조선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고조선 영토에다가 한 군현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군현을 설치합니다. 군현. 자, 보통 우리가 사군현이라고 해요. 사군. 그래서 군현이라고 하는 건요, 그 지방 행정구역 단위예요.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나서 고조선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해서 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낙랑군, 임등군, 진봉군, 현도군 해서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군현을 설치해요. 가장 대표적인 군현이에요. 그 중에서 아마 많이 들어본 게 낙랑군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낙랑군이라고 하는 곳. 자, 나중에는요, 요 군현을요, 많이 몰아내게 돼요.
그 고조선 유민들이 열심히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서 요 군현들을 다 몰아내죠. 그래서 고조선 멸망 후에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기도 했고요. 또 토착민이 저항을 해서 이런 군현이 점점점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특히 군현 같은 경우에는요, 한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와 그 가족들이 옮겨와서 살았고요. 이들이 이제 고조선의 옛 지배층과 함께 사회를 통치했다고 해요. 이 네 개 중에서 요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9년의 통치가 계속되었고요. 나머지들은 점점점 요 군들은 나중에 결국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요. 마지막에 낙랑군은 누가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결국은 고구려가 결국은 요 낙랑군을 네,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 이야기예요. 자, 우리 고조선 건국과 멸망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럼? 네. 자, 고조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어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에요. 자,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한다? 요령 지방이라고 하고요. 자, 고조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다? 여러 부족이 통합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건국 이야기에서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곰부족과 환흥부족이 통합을 했었죠. 네. 그 다음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할 거 최초로 기록된 게 일련의 삼국유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은 성장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 철기 문화가 들어왔고요. 자, 기원전 4세기경에 고조선은 아주 왕권이 강해져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정도였다. 그리고 중국의 영과 대립할 만큼 강했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영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바로 이 위만 조선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위만 조선. 네. 자,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었으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당시의 왕은 누구? 준왕입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왕이 되었습니다. 위만이 그게 기원전 194년. 이때 무슨 문화가 바로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나라들과 중개 무역을 했다. 가장 중요한 팩트 사실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위만은 엄청나게 힘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위만의 고조선 세력이 확대되는 걸 경계한 누가? 한무제가 침략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고 그때 왕이 우거왕이었어요. 그러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고조선 영토에 한나라는 뭐를 설치해요? 군현을 설치합니다. 자, 군현은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군이라서 4개 군현이 있었고요. 그 4개 군현 중에서 이 낙랑군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래서 낙랑군은 결국 누가? 네, 고구려가 낙랑군을 네, 몰아내면서 이 한 군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낙랑군 있잖아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이제 멸망시켰다는 것은 통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하기 전까지 이 낙랑군은요, 중국 문화가 들어오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남쪽에 뭐 사만이나 이런 남쪽 지역 나라들하고 교역하면서 상당히 그 나라들의 어떤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낙랑군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멸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조선에 있었던 팔조법입니다. 네, 고조선은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계급사회였고요. 법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팔조법 하기 전에 먼저 고조선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먼저 고조선의 사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어떤 사회였느냐? 먼저 고조선은요. 네, 아까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회 모습을 살펴보면요. 먼저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왕 밑에 뭐라 불리는 상 또는 경 그리고 대부 이런 등등등의 관직이 존재했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바로 나름
네, 통치 조직입니다. 이런 어떤 중앙 통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통치 조직을 갖추고 상당히 발전된 국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 아래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나랏일을 관장하던 귀족에게 부여한 것들 가장 높은 귀족에게 내렸던 것이래요. 네, 가장 높은 귀족에게 상이라고 하는 걸 내렸고요. 상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왕과 별도로 요 상은요, 왕과 별도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렸어요. 자, 상은요, 어떤 상? 가장 높은 귀족에게 부여했어요. 높은 귀족,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가장 높은 귀족에게 주었고요. 왕과 별도로, 네, 왕과 별도로 자신만의 영토를 다스렸다라는 거, 네,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요, 왕과 함께 국가 중요 사항을 같이 결정해. 그래서 국가 중요 사항도, 네. 자, 국가 중요 사항은 어떻게? 아이고, 국가 중요 말과 글이 같이 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네. 국가 중요 사항은요, 네. 사항은 어떻게 했다? 함께. 네. 왕과 상이 함께해요. 그래서 왕과 상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네,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 네,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 바로 이 8조법이에요. 자, 고조선에는 이렇게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고조선에는 백성에 금하는 법 뭐가 있었다? 법 8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8조법. 이 8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이 고조선의 법은요, 어디에 전해져 내려오느냐? 바로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의 한서지리지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8개 중에서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3개 조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뭐죠? 사람 죽이면 즉시 죽여요. 거꾸로 해석하시면 돼요.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사람 죽이지 마. 네가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바로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개인의 생명 중시예요.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네, 개인의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고조선은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죠. 글씨가 점점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글씨가 못 날까요? 그죠? 네. 생명 중시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중시. 생명 중시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거.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게 이 곡식이란 단어예요. 곡식. 곡식으로 갚아라라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알 수 있죠? 아, 곡식이란 단어를 통해서 무슨 사회였다? 농경 사회였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였고요. 남에게 뭐를 입히면요? 상처를 입히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야죠. 상처 입히지 마라라는 거죠. 역시 뭘까요? 역시 생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중시했죠. 생명을 중시했다는 사회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도둑질한 자는 뭘로 삼아요? 노비로 삼아요. 노비. 이를 용서받고 싶으면 뭘 하라?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노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노비 바로 무슨 사회였다? 계급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 도둑질하면 너 노비 돼. 바로 계급 사회였죠. 그리고 50만 전을 내라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죠? 야,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거. 화폐 사용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화폐 누구 화폐요? 내 화폐요. 내 돈으로 내야 돼요. 자, 곡식으로 갚죠. 누구 곡식요? 내 곡식으로 갚아야 돼.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뭐도 인정했다? 아, 사유재산도 중시했구나라는 것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서지리지에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역사책 중에서 여기 보시면 네. 환단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여기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에 보시면 당시 고조선의 8조법 전체가 나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저는 중고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중고등 교육과정에서는 자, 요 한서지리지에서 전해지는 요 8조법이 나와 있고요.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요 고조선의 8조 군법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잠깐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까요? 아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있죠. 사람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를 통해서 뭐다? 생명 중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해를 입힌 자, 상해가 상처예요. 곡식으로 보상하라, 이 곡식. 네, 곡식으로 보상하라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걸 통해서 또 뭐도 알 수 있다. 이 곡식을 통해서, 농경사회였구나. 그 다음 도둑질한 자 중에 남자는 거두어 그 집에 뭐죠? 그 집에 노로 삼고, 남자 종으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돼 있죠. 여러분들 노비가 남자, 여자 종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계급사회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한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켜요. 게으르면 안 되겠네요. 음란한 자라고 있죠.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조선에서는 엄격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남을 속인 자는 타일러 방면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고조선의 법들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뭐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다. 네, 엄격한 법률이 있죠. 자, 이런 법을 통해서 고조선은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걸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엄격한 법률이 있다는 것은 뭐를 뜻한다? 네, 엄격한 법률은 곧 뭐를 뜻하느냐?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엄격한 법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9년이 설치되잖아요. 네, 한 9년이 설치 이후에는요,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여러분들. 문란해져서 무려 60조로 법조항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8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9년 설치 이후에는 60조까지 법조항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사회 모습,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였습니다.